챕터 11. 키라는 두려움에 떨면서 에너벨로 할머니의 조그만 움막이 있는 공터로 급히 돌아섰다. 오늘 아침은 키라 혼자였다. 매시 가끔 따라오곤 했지만 할머니의 끊임없는 잔소리에 따분해했다. 그래서 맥과 막대기는 아이들과 어울려 모험을 꿈꿀 때가 더 많았다. 게다가 목욕하는 걸 여전히 싫어했다. 매의 친구들은 매시 깨끗한 걸 보면 놀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키라는 오늘 아침 혼자서 숲길을 걸어왔다. 그리고 처음으로 두려워하고 있었다. 무슨 일이니? 앙? 모닥불 옆에서 에너벨로 할머니가 물었다. 모닥불이 지금 이 시간에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 걸 보니 할머니는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난 게 분명했다. 커다란 쇠 주전자 밑에서 불길이 탁탁거리며 활활 타올랐다. 그런데도 태양은 이제 비로소 얼굴을 살짝 내비치고 있었다. 기라는 숨을 달래면서 꽃밭을 지나 할머니가 서 있는 곳으로 절뚝절뚝 걸어갔다. 물길이 지글거리며 공중으로 내뿜는 열기 때문에 할머니는 땀을 흘리고 있었다. 기라는 비로소 안전한 느낌이 들었다. 할머니는 두려움을 진정시키려고 애쓰는 키라를 보며 말했다. 얼굴에 두려운 표정 가득하구나. 야수 한 마리가 뒤를 쫓아왔어요. 덤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발자국 소리랑 우르렁거리는 소리도 두 귀로 똑똑히 들었어요. 키라는 숨을 진정시키며 설명했다. 공포심은 차츰 줄어들었지만 긴장감은 여전했다. 그러자 놀랍게도 에너벨라 할머니는 낄낄 웃었다. 지금까지 할머니는 키라에게 언제나 친절하고 자상하게 대했다.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웃는 것일까? 저는 다리 때문에 뛸 수가 없어요. 허허, 뛰지 않아도 돼. 그러면서 에너벨로 할머니는 주전자의 등불을 휘저었다. 표면에서 가끔씩 조그만 거품이 일기 시작했다. 드링크가 끓여서 갈색이 감도는 녹색 만들도록 하자. 꽃잎만 쓰는 거야. 잎사귀와 줄기는 황금색이 재료지.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근처 바닥에 놓인 자루를 가리켰다. 안에는 작은 꽃이 가득 담겨 있었다. 키라는 자루를 집어들었다. 할머니가 막대로 물을 저어 살펴보다가 고개를 끄덕이자 키라는 주전자 안에 꽃을 모두 부었다. 두 사람은 물이 끓기 시작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할머니가 휘젓던 지팡이를 땅바닥에 내려놓고 말했다. 들어오너라. 차 줄 테니 진정하렴. 할머니는 옆에서 피어오르는 조그만 모닥불로 고리에 걸린 주전자를 꺼내 움막으로 들어갔다. 키라는 그 뒤를 따라갔다. 꽃을 정오까지 끓인 다음 몇 시간 동안 그대로 담가두어야 했다. 색깔을 추출하는 작업은 속도가 항상 느렸다. 드린 국화 염료 액체는 이튿날 아침이나 되어야 비로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염색 작업을 하는 마당은 모닥불 때문에 벌써 찌는 듯이 덥고 숨이 턱턱 막혔다. 하지만 움막 안은 두꺼운 담 덕분에 시원했다. 만지면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바짝 마른 갈색 식물이 천장 석가래에 걸려 있었다. 창 옆에 튼튼한 목재 작업대에는 다양한 색실 더미가 분류할 손을 기다리고 있었다. 키라는 색실에 이름을 붙이고 분류하는 방법도 배우는 중이었다. 그래서 작업대로 가서 지팡이를 벽에 기대놓고 자리에 앉았다. 뒤에서는 에너벨라 할머니가 두꺼운 머그잔 두 잔에 마른 잎사귀를 넣고서 주전자에 물을 붓고 있었다. 키라가 색실 다발을 창가의 밝은 빛에 대면 물었다. 이 짙은 갈색은 미역지 어린 가지로 만든 거죠. 그렇죠? 젖어 있을 때보다 색이 훨씬 옅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선명한 갈색이네요. 며칠 전 할머니가 어린 가지로 염료를 만들 때 키라도 그 옆에서 거둔 적이 있었다. 할머니가 머그잔을 작업대로 가져왔다. 그리고 키라가 들고 있는 실 다발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미역치가 얼마 안 있으면 꽃 활짝 피울 거야. 그 꽃 말리지 않고 그대로 끓이면 아주 밝은 노란색 만들 수 있어. 하지만 살짝 끓여야 돼. 어린 가지처럼 오래 끓이면 안 돼. 머리에 새겨 넣어야 할 새로운 지식은 그렇게 계속 나왔다. 키라는 그 내용을 모두 기억해 두었다가 토마에게 글로 적어달라고 부탁하곤 했다. 키라는 향이 강한 뜨거운 차를 홀짝홀짝 마시면서 숲에서 기분 나쁘게 따라오던 소리를 떠올렸다. 이곳에 오는 도중에 정말 무서웠어요, 할머니. 전 정말 조금도 달릴 수가 없어요. 다리 하나를 전혀 못 쓰거든요. 키라는 다리를 내려다보았다. 창피했다. 하지만 이곳까지 너 데려온 건 바로 그 다리야.
할머니가 어깨를 으쓱하며 달래주었다. 그래요. 저도 그게 고마워요. 하지만 제 다리는 너무 느리게 움직여요. 키라는 흙으로 빚은 거친 머그잔을 톡톡 치면서 생각했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다. 맥과 막대기가 함께 올 때는 뒤에서 따라오는 소리가 나지 않아요. 매대게 말해서 막대기만이라도 데려갈까 봐요. 아무리 조그만 계라에도 야수를 겁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애너벨로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음흠, 야수는 없다. 키라가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물론 이곳에는 모닥불이 있기 때문에 야수가 절대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할머니는 이곳을 떠나거나 길에 따라 마을까지 걸어간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았다. 할머니는 언젠가 나에게 필요한 건 여기 다 있어 라면서 마을의 시끄러운 생활을 경멸하듯 말하지 않았던가. 하지만 그래도 할머니는 내 음절이 될 만큼 오래 살았으니 내 세대의 지혜를 간직하고 있을 터였다. 그런데 왜 할머니는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처럼 숲의 위험이 전혀 없다는 듯 말할까? 습지에서 자라는 풀을 가슴에 붙이고 근육이라며 큰 소리를 치던 맷 같았다. 자신을 속인다고 해서 현실이 바뀌는 건 아닌데. 으르렁대는 소리를 들었어요. 기라가 나지막하게 말했다. 에너벨로 할머니가 지시했다. 색실 이름 대봐라. 서양토풀. 기라는 한숨을 내쉬며 대답하고는 연한 노란색을 진한 갈색 옆에 놓았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다음 키라는 밝은 노랑을 햇빛에 대고 살펴보다가 마침내 마음을 정하고 말았다. 쓱쿠카. 이번에도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키라가 다시 말했다. 으르렁거렸어요. 야수 없어. 할머니가 단호하게 반복했다. 키라는 색실을 구분하는 작업을 계속했다. 꼭두선이. 이번에는 진한 빨간 색실을 쓰다듬었다. 가장 좋아하는 색이었다. 키라는 그 옆에 있는 옅은 자주색 실을 집어들고는 눈살을 찌푸렸다. 이건 모르겠어요. 정말 예쁘네요. 낙청나무 열매. 하지만 색이 금방 바래. 오래가질 않아. 기라가 옅은 자주색 실을 움켜쥐고 단호하게 말했다. 할머니, 야수가 으르렁댔어요. 정말이에요. 그렇다면 사람이 야수 흉내낸 거겠지. 너한테 겁줘서 숲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하려고. 야수 결코 없어. 에너벨로 할머니가 단호하면서도 확실한 어투로 말했다. 그러고서 두 사람은 색시를 천천히 분류하며 그 색을 내는 식물 이름을 말했다. 시간이 지나 키라는 길 양쪽 덤불에서 무서운 소리가 조금도 들리지 않는 조용한 숲을 지나 숙소로 돌아왔다. 돌아오는 길에 키라는 과연 자신의 뒤를 쫓은 사람은 누구이며 왜 그러는 걸까 곰곰이 생각했다. 키라는 토마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물었다. 토마, 지금까지 야수를 본 적 있어? 살아있는 건 못 봤어. 그럼 죽은 건 본 적 있어? 너는 못 봤어? 사냥꾼들이 가져온 거 어젯밤 기억나? 사람들이 사냥 나갔다 오면서 가져왔잖아. 그래서 부둣감 마당에 가득 쌓아놓았어. 키라가 기억을 떠올리고는 코를 찡그렸다. 정말 아치가 대단했어, 코마. 코마는 키라의 질문을 기다렸다. 오늘 저녁 식사로는 소스를 잔뜩 뿌린 고기가 나왔다. 그 옆에 작은 감자튀김도 있었다. 키라는 자신의 음식 접시에 놓인 고기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것도 사냥꾼이 잡아온 거야. 아마 산토끼겠지? 토마가 그렇다며 고개를 끄덕이자 키라가 말을 이었다. 사냥꾼들이 잡아오는 동물은 모두 이런 거야. 산토끼, 산새. 커다란 짐승은 하나도 없어. 사슴도 있잖아. 푸주간에 두 마리나 있던데? 하지만 사슴은 겁 많은 얌전한 동물이야. 사냥꾼들은 이빨과 발톱이 날카로운 짐승을 잡아온 적이 없어. 야수라고 할 만한 짐승은 잡아오지 않았어. 도마가 몸서리치며 대답했다. 다행이지. 야수는 인간을 죽이잖아. 키라는 아빠를 떠올렸다. 야수에게 당한 아빠를. 에너벨로 할머니가 야수는 한 마리도 없다고 하셨어. 키라의 고백에 토마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물었다. 단 한 마리도 없다고? 어, 할머니가 말씀하셨어. 야수 없다. 라고 말이야. 할머니가 말투를 맷하고 비슷하게 쓰셔? 에너벨로 할머니를 만난 적이 없는 토마가 물었다. 키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도 습지 출신인 것 같아. 두 사람은 한동안 침묵하며 음식을 들었다. 마침내 키라가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너도 지금까지 진짜 야수를 본 적은 없는 거야? 응. 하지만 네 주변에 진짜 야수를 본 사람은 있겠지? 토마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으면서 물었다. 모르겠어. 너는? 키라는 식탁을 바라보았다. 이런 이야기를 입에 담는 건 언제나 어려웠다. 엄마와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우리 아빠는 야수에게 당하셨어. 네 눈으로 봤어? 토마가 깜짝 놀라며 물었다. 아니, 내가 태어나기도 전이었어. 그럼 네 엄마는 보셨대? 키라는 엄마가 말한 내용을 되새기다가 대답했다. 아니, 엄마도 못 보셨어. 아빠는 사냥에 나가셨지. 누구나 우리 아빠가 훌륭한 사냥꾼이었다고 말해. 하지만 아빠는 돌아오지 않으셨어. 사람들이 엄마를 찾아와서 소식을 전했어. 아빠가 사냥터에서 야수에게 공격당해 돌아가셨다고. 키라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토마를 바라보며 덧붙였다. 그런데도 에너벨라 할머니는 야수가 결코 없다고 그러셔. 할머니가 그걸 어떻게 하시겠어? 토마가 의식적인 어투로 말했다. 할머니는 이름이 내음절이야, 토마. 내음절이 되도록 사신 분은 세상 일을 거의 아는걸? 토마도 그렇다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하품을 쏟았다. 하루 종일 힘들게 일했기 때문이다. 도마의 다양한 장비도 작업대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가수가 사용하는 정교한 지팡이에서 닮은 부분을 다시 조각해 그 형상을 살려내던 조그만 끌도 거기 있었다. 이 조각 작업은 실수를 조금도 용납하지 않는 고통스러운 작업이었다. 토마는 머리와 눈이 너무 아파서 작업을 멈추고 쉬어야 할 때가 많다고 기라에게 털어놓은 적도 있었다. 그래서 기라는 토마에게 말했다. 나는 그만 갈 테니 쉬도록 해. 나도 장비를 치운 다음에 자야겠어. 기라는 복도 반대편에 있는 방으로 돌아가서 아직까지 작업대에 그대로 펼쳐져 있는 의상을 접었다. 숲에서 돌아오면 오후 내내 자수를 놓았다. 기라는 자신이 한 작업을 자미슨에게 매일 보여주었다. 그때마다 자미슨은 잘했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은 키라도 무척 피곤했다. 할머니가 사는 옷막까지 매일 오가며 오랫동안 걷는 건 정말 힘들었다. 그렇지만 신선한 공기 때문에 기분도 좋아지고 활력도 생기는 것 같았다. 키라는 토마도 바깥에 자주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다가 혼자 빙그레 웃었다. 마치 엄마가 자식을 생각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키라는 목욕을 마쳤다. 이제는 따뜻한 물이 굉장히 좋았다. 키라는 매일 깨끗하게 세탁해서 가져다주는 단순한 잠옷을 입었다. 그런 다음에 조각 상자로 가서 천 조각을 꺼내 침대로 가져왔다. 숲길 덤불 뒤에서 따라오던 그 무엇 때문에 아직도 두려움이 남아 있었다. 기라는 잠이 찾아오기만 기다리면서 곰곰이 생각했다. 야수는 결코 없다는 말이 과연 사실일까? 여러 가지 생각이 한 가지 의문으로 모여들었다. 천 조각이 손에 따뜻하게 누워있는 사이에 마음이 조그맣게 속삭였다. 야수는 없어. 그렇다면 야수에게 당하셨다는 우리 아빠는 대체 어떻게 된 거지? 기라가 잠속으로 빠져들면서 이 생각도 머리에서 미끄러지듯 빠져나왔다. 그리고 키라는 꿈을 꾸었다. 베개에 닿는 숨소리는 편하고 차분했다. 천조각이 키라에게 어떤 해답을 알려주었다. 아빠에 대한 아주 중요하고 심각한 내용이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잠속으로 파고들어 꿈처럼 흔들리며 지나갔다. 온몸을 감싸는 산들바람처럼 펄럭이며 다가왔다가 깨어날 때 깡그리 사라졌다. 그래서 아침에 키라는 그런 해답을 들었다는 것 자체를 기억하지 못했다.